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. 아이고,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.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, 특히 그 메디케어닷컴 웹사이트랑 2025년 메디케어 핸드북, 이걸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목표는 다양한 플랜 유형들, 그 핵심 차이점이 뭔지, 그리고 또 내년에 바뀌는 중요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예요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게 메디케어 옵션이 크게 보면 두 갈래잖아요. 오리지널 메디케어, 그러니까 파트 A, B하고 또 민간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, 파트 C. 맞아요.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. 그렇죠. 제일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아무래도 병원이나 의사 선택의 자유, 유연성이라고 할까요?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받는 곳이면 거의 다 갈 수 있잖아요. 근데 어드밴티지 플랜은 대부분 그 정해진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여야 하거든요. 물론 비용 구조나 뭐 추가 혜택 같은 것도 다르고요. 아, 그 네트워크라는 게 진짜 핵심이군요. 어드밴티지 플랜 안에도 보니까 뭐 HMO, PPO, PFS, SMP 종류가 꽤 많던데요? 이것들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? 네,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들 접하시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HMO하고 PPO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트워크 규칙, 월 보험료가 있냐 없냐, 또 처방약 커버리지, 그러니까 파트 D가 포함되는지, 그리고 주치의를 정해야 하는지, 전문의 볼 때 의뢰서가 필요한지, 이런 것들이죠. HMO하고 PPO 이 둘만 좀 자세히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네, 그럴게요. HMO, 그러니까 건강관리기구는요, 보통 네트워크 규칙이 좀 엄격한 편이에요. 응급 상황 아니면 무조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사나 병원만 이용해야 하고요. 보통 주치의 정하고 그 주치의 통해서 전문의 진료 의뢰선을 받아야 해요. 아, 그럼 좀 제약이 있네요. 그렇죠. 근데 HMO 중에서도 HMO POS 플랜이라고 있는데 이건 추가 비용을 좀 내면 네트워크 박 서비스도 일부 허용해 주기는 해요. 아하! 그럼 PPO는 어떤가요? 좀 더 자유로운가요? 네, 맞아요. PPO, 선호 제공자 조직은 네트워크 아니든 밖이든 의사나 병원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네트워크 밖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더 높아지죠. 그리고 보통 주치의 지정이나 진료 의뢰서가 필수는 아니에요. 그래서 좀 더 유연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HMO는 비용 예측은 좀 쉬운데 선택폭이 좁고 PPO는 선택은 자유롭지만 네트워크 밖 비용은 더 들 수 있다. 이런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물론 PFS나 SNP, MSA 같은 다른 플랜들도 저마다 특징이 있어요. 예를 들어 SNP는 특정 질병이 있거나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거고 항상 파트 D, 즉 처방약 커버리지를 포함하고요.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HMO나 PPO의 이런 기본적인 구조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. 결국 비용이랑 선택권 사이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, 그 문제군요. 자, 그럼 이제 2025년 핸드북에 나온 중요한 변경 사항들로 넘어가 볼까요? 제가 보니까 정말 눈에 띄는 게 있던데요. 바로 그 처방약 비용 상한선. 네,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2025년부터는요, 파트 D 처방약에 대해서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생겨요. 그게 2,000달러죠. 2,000달러요? 와! 네. 그래서 한 해 동안 약값으로 본인이 내는 돈이 2,000달러에 도달하면 그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파트 D 약값으로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. 이야, 이건 정말 큰 혜택인데요. 특히 좀 비싼 약 꾸준히 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부담이 확 줄겠어요. 그렇죠. 재정적인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. 그 외에도 보니까 정신건강 관련 혜택도 좀 늘어나는 것 같던데요. 맞습니다.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정신건강 상담사나 결혼 및 가족치료사, 서비스까지 이제 커버가 확대되고요. 또 특정 지역에서는 집중 외래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연내 검진 때 우울증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필요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졌고요. 아, 정신건강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변화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간병인 지원도 확대돼요. 간병인 교육이나 또 호스피스 이용 시 간병인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. 간병하시는 가족분들께도 좋은 소식이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, 이것도 좀 바뀌는 게 있죠. 네, 이 원격 의료 규정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요. 2025년 3월 31일까지는 지금처럼 어디서든
집에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. 네, 팬데믹 때 많이들 이용하셨죠. 그렇죠. 근데 2025년 4월 1일부터는 규정이 좀 바뀌어서 대부분의 원격 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시골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아, 그럼 예전처럼 집에서 편하게 받기는 좀 어려워지는 건가요? 일반적인 진료는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. 정신건강 관련 원격 서비스, 그러니까 상담 같은 거는요, 거주 지역 상관없이 계속 집에서 받을 수 있어요. 아, 다행이네요. 정신건강 상담은 계속 집에서 가능하군요. 그 외에는 좀 제한이 생기니까 미리 알아둬야겠네요. 와,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짚어봤습니다. 어드밴티지 플랜 종류별 특징부터 내년에 바뀌는 중요한 점들까지요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플랜을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의 예상되는 건강 상태나 평소에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, 그리고 또 정해진 네트워크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괜찮으신지,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내년에는 어떤 유형의 플랜 구조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필요에 가장 잘 맞을까?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